북한이 연이틀 무력 도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보신 것처럼 어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ICBM을 발사했는데요. 네,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 배경과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보름 만에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를 했습니다. 화성 17형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발사 성공 여부가 어쨌든 최대 관심사입니다. 보름 전에 실패한 미사일과는 좀 무엇이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인데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ICBM은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단을 분리하고 비행을 한 다음에 재진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발사는 정상적인 발사는 아닙니다. 고각 발사라고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그 사거리도 100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고도는 6000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경우에 ICBM의 경우에는 네. 대기권 밖에 정점 고도가 1100km밖에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단분리, 그러니까 네. 연료통, 북한은 2단을 쓰거든요. 액체. 네. 보통 미국은 이제 고체 3단을 쓰는데 네. 그 단분리가 이루어졌고 탄도까지 분리해서 비행을 한 다음에 내려와서 떨어진 거죠. 네. 근데 재진입은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떨어지는 재진입하고 정상적인 각도로 들어가는 재진입, 이게 훨씬 어려워요. 정상적인 각도라고 하는 게 한 20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네. 이 정도는 이제 거의 직각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고각 발사로는 성공을 했고, 네. 지난번에 실패했죠. 네. 고각 발사는 성공했고, 단분리, 탄도분리, 정상적인 낙하까지는 보여줬는데, 그러나 정상 발사는 아니죠. 북한은 ICBM을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단분리보다 이 대기권 밖에서 이 탄도만 가지고, 근데 탄도 뒤에는 이제 포스트 부스터 비하이크라는 후추 신체라는 게 네. 달려 있고, 여기도 엔진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탄두를 달고 수천 킬로미터 비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탄두가 불돼서 재진입하고, 이때도 탄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체프라고 해서 교란 장치, 네. 그다음에 디코이라는 모의 탄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성공했느냐? 그러니까 절반으로 한 50% 정도는 뭐 성능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제 백악관도 말했거든요. 네. 즉각적으로 미국 본토에 직접 위협은 안 된다. 그러나 기술적인 진전은 있다. 여기 아마 이렇게 평가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상 각도로는 좀 성공하기 힘든 기술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 그 기술이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북한은 뭐 은하부터 광명성까지 우주 발사체를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럼 뭐 단분리, 탄도분리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CBM에 그걸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발사했던 ICBM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여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해서, 물론 이제 사거리는 15,000km 쏠 수가 없죠, 미국이니까. 연료만 줄이면 사거리는 줄거든요. 그쵸. 각도는 정상으로 발사할 거.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나 기술적인 진전은 있죠,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 무조건 성공한다라고는 아직은 단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잖아요.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고요. 어떤 의미로 좀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은, 한미 입장은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하니까 여기에 대응을 해서 한미 연합훈련도 재개하고 네. 확장 억제도 강화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걸 자기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 9월부터 한미 연합훈련이나 한미 외교 안보적 그 언술이나 행동에 대해서 매번 맞대응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프놈펜에서 한미일 확장 억제에 대한 협력 체계가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맞대응을 하겠다는 거고, 향후에도 이런 대응을 계속 하겠다. 특히 이제 김 위원장 표현을 보면 이 현명한 판단을 한미가 하도록 자기들의 억제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도발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 북한의 ICBM 기술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런 발사는 계속 할 거예요. 그다음에 한미가 모종의 움직임을 보이면 반드시 대응을 하는 패턴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응까지 그렇죠. 다 하겠다. 약간 예. 이런 의미로 봐도 되는 거죠. 이번에 그 시험 발사장 보니까 김 위원장의 딸이 동행했다고 밝혀지면서 흰 옷 입은 예. 그 어린
그 어린이가 같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예전에 뭐 보도가 된 걸로 보면 뭐 2명의 딸, 1명의 아들이 있다. 혹은 뭐 첫째는 아들이지만 둘째는 딸로 뭐 보이고 셋째는 뭐 성별을 모르겠다.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어쨌든 등장을 했던 거는 처음이잖아요. 공개적인 등장은 네. 처음이죠. 처음이고 지금 뭐 정확한 연령대를 알 수 없지만 10살 전후로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럼 김 위원장이 84년생이니까 아마 장녀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제일 장성한 자녀를 데리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감, 그 다음에 보통 국가 이미지, 또 하나는 조금 섣부른 거긴 하지만 저긴 왕조 국가거든요. 예. 그럼 결국에 이제 후계 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물론 이제 북한의 봉건적인 정치 문화에서는 그 여성이 전면에 등장하기 어려운데 이미 리설주,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 가계 우상화 차원에서 향후에도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자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저런 사진 보면 물론 이제 리설주랑 굉장히 닮았는데 굉장히 뭐 아버지인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비슷한 포즈를 또 취하고 있고 뭔가 활짝 웃는 모습, 미사일 앞에서도 이렇게 사진이 공개가 돼 있고 이런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옷에도 뭐 의미 같은 걸 부여할 수 있는 건가요? 하얀색 옷이라든지? 뭐 그 아이 옷까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겠죠. 네.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건 지금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저런 도발적인 행동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자기만의 왕조에. 그러니까 사유화, 국가 전체를 사유화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게 보여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위험한 현장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저것이 비단 이제 외부에 보여지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굉장히 좀 강한 메시지로 들어가겠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자신감이죠. 그 다음에 김정은 왕조 체제에 대한 부각.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리설주 김여정이 전면에 나섰잖아요. 네. 근데 자제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향후에 이미 이 백두산 대학이라고 그래서 백두산 이 행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소위 이제 군마 행군 이후에 백두산 대학 행군 열풍 뭐 물론 강화된 거죠. 그게 지금 더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 그런 모습이 더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대외적인 무력 도발 그다음에 무력 시위를 강화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 사상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도 그 차원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이렇게 딸을 데리고 나온 게 ICBM 이번에 성공할 것이다 뭐 확신이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데려나온 걸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의미까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금 김 위원장이 이번에 현지 지도를 이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검열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검열할 때 실패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실패했으니까 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엔 성공했으니까 이번엔 공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우주 로켓이나 저런 ICBM 발사 신뢰성이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는 사실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았던 그동안 실패했던 많은 ICBM 발사에도 김 위원장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공한 경우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저희가 다시 시험 발사 이야기로 돌아가서 발사 전에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문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뭐 강력한 메시지를 또 내놨는데 최 외무상이 등장한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최 외무상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이제 대상은 미국이죠. 그리고 김 위원장이 이번 발언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부대와 전술핵 운영 부대라는 두 개의 얘기를 했거든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부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전략핵 운영 부대가 두 개로 이제 편제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하나는 ICBM 부대, 하나는 단거리 부대. 그럼 결국 그동안은 단거리 발사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건 우리에 대한 압박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그러나 최선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이죠, 대상이. 왜냐하면 프롬펜에서 한미동맹, 한미연합이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으니까. 최선희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얘기고 거기에서 지금 ICBM을 쏜 거거든요. 그리고 저 얘기는 이제 향후 지금 후회하게 될 도박 이런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미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 핵실험까지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ICBM 이렇게 도발을 하니까 우리 군이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출격시켜서 미사일 이동 발사대 타격 훈련을 또 보여줬거든요.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탐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목표물을 접근해서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적절한 판단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발사하는 저 미사일 발사하는 데가 네. 화성 17형 다 순환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화면 뒤에 나오는 저게 이제 이동식 발사대인데요. 예, 예. 저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저 미사일까지 실으면 100에서 한 200톤이 나가거든요. 예. 그럼 북한에 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대한민국도 저 정도 차가 다니면 도로 다 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순환 비행장 밑에 부분에 얘는 유도도로 시멘트로 포장된 길이 있고 튼튼하게 그 밑에 부분에 미사일 조립동과 지하기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조립해서 잠깐 나와서 항상 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맘먹으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스텔스 F-35는 또 탐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동식 발사대는 저기입니다. 저게 이제 순환에 있는 유도도로였거든요. 유도탄을 어제 그 훈련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 순환 비행장과 남쪽 기지간에 이렇게 유도 도로가 있어요. 거기서 쏘는데 거긴 충분히 F-35 가서 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이동식 발사대를 F-35로 합동 정밀 직격탄으로 쏘는 훈련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그림은 북한 쪽에서 미사일을 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런 걸 이제 F-35A가 정밀 유도탄으로 정밀하게 폭격한다. 약간 그렇게. 왜냐하면 네. 그 순환을 알거든요. 순환의 미사일 조립동을 알고 있고 저게 나와서 이동을 하고 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고체력 표시가 아니고 지하 사일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그렇죠. 요격이 가능한 직립하고 세우고 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 지금 단계에서는 요격이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자, 그 미국의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뭐 성공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어쨌든 기술적인 진전이 있다고는 미국도 인정을 했잖아요.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미국이 어떤 제재를 더 추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어떤 유엔 안보리 소집을 했을 때의 결과를 보면 특별히 어떤 뭐 규탄 성명도 내지 못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재가 가능할 것인가 혹은 추가 제재가 나오더라도 이게 좀 실효성 있는 제재가 나오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제재 만능론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일단 북한에 더 이상 제재할 게 없어요. 그렇죠. 해상봉쇄 말고는 예. 해상봉쇄는 전쟁이거든요. 예. 그거 말고는 지금 북한 수출입의 95% 정도를 막아놨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유엔 안보리가 이미 식물인간 상태가 됐죠. 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2017년 12월 2397호 말고는 그 이후는 한 번도 대북 그렇죠. 그 결의안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ICBM을 쏘든 심지어 핵실험을 해도 추가 안보리 제재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제재는 유지해야 되지만 네. 왜냐하면 제재가 맞는 건 아니지만 유용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만으로 해결은 안 돼요. 그럼 이제 남는 건 이제 억제거든요. 네. 그럼 결국 한미연합 그다음에 확장 억제의 수준 제고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수준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관계 강화 또 국제협력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조치들을 다 했거든요. 네. 했는데 북한은 계속 핵력을 고도화시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이 수단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을 북한이 포기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더 심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재 그다음에 강력한 억제 이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 고도화를 못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중국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든요. 네. 해결하라고. 근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핵실험이나 ICBM 못 막아요. 예. 북한이 상의도 안 하고. 그러면 결국 대화도 같이 해야 됩니다.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왜냐 네. 북한도 무한정 도발하는 데는 이 기초체력, 이 내구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네. 대화로 안정화 국면, 즉 출구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없거든요. 북한도 대화 안 하고 있고 한미도 지금 대화전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북한 핵 능력 고도화되거든요. 그럼 결과 남는 건 우리만 불안해지는 거죠. 결국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네. 결렬 이후에 2019년 북한은 계속 전술핵을 실전 배치했거든요. 상황이 안정된 게 아니에요. 더 악화됐어요. 백악관은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은 없다고 그러지만 이미 한반도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은 다 실전 배치됐거든요. 네. 더 위험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무력 충돌,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좀 차분하게 대화 국면 또 같이 열어서 상황을 안정시키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 장치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가서는 대화다.
네. 지금 왜냐하면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네. 대화가 또 유일한 해결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솔루션들을 같이 융합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지 이 단일한 노선만 가지고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처럼 미 국무부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도 또 촉구를 했거든요. 중국. 바이든 정부의 압박도 한층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서 사실은 엄밀히 보면 북한 문제 우선순위는 뒤로 밀렸어요. 네. 트럼프 정부 때는 가장 우선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핵실험만 못하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핵실험하면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네. 그래서 중국의 역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네. 이번 시진핑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명백하게 거부한 거죠. 네. 안 하겠다고. 예. 안 하겠다고 거부한 거고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6차례 핵실험하고 ICBM 발사했을 때 중국이 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의했거든요. 네. 네. 그 얘기는 북한이 중국말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바이든 시진핑 회담에서 드러난 합의상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또 파열음만 더 커졌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만은 협력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 시진핑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전략적 가치는 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양국 관계 만일에 핵실험하지 마라고 경고하고 네. 원유 파이프 잠그거나 대북 북중 교역을 닫거나 그러면 북한이 관계를 파탄시킬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지금 미국과의 경쟁에서 미국 협력하기 싫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할 능력이 또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은 제가 보기엔 제한적이다. 만일에 영향력이 있었다면 북핵 문제 여기까지 안 왔죠. 사전에 막았어야죠. 미국이 과도하게 중국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대 공사가 시작된 것 같다라는 정황도 포착이 돼 있고요. 일각에서는 뭐 핵실험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북한은 어떤 도발과 어떤 시험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ICBM은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ICBM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계속 쏠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ICBM과 관계된 게 동창리의 인공위성 네. 우주로켓 발사거든요. 그러니까 동창리에서 ICBM을 쏜다 이런 보도가 가끔 나오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동창리에서 ICBM 못 쏘요. 북한은 다 이동식 발사대 쏘거든요. 그렇게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동창리에 로켓 엔진 시험장이 있고 네. 또 우주 로켓에 쓰는 그 발사체 쓰는 로켓이 ICBM 로켓하고 똑같아요. 엔진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쏘면 거기서 성공하면 ICBM 성능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럼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인공위성 군사 정찰용 위성을 조기에 개발을 하고 지시를 내렸거든요. 네. 그리고 올 3월 달에 가서 동창리, 그러니까 서해 인공위성 발사장, 북한 표현으로 증개축을 지시했고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북한은 액체를 쓰는데 ICBM도 액체 연료 저장고가 커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로켓 엔진 시험 좀 커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로켓의 크기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더 크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주 발사체를 쏠 거고 그러면 여기서 기술이 검증이 되면 바로 화성 17이 아니라 화성 19, 20 이렇게 이제 진전이 돼 나가겠죠. 그러니까 동창리 그다음에 ICBM 발사 그리고 이제 핵실험 카드를 이제 더 만지작거리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마지막 카드니까요. 네. 본인들이 원하는 상황이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 정치적 카드는 핵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도 만일에 이 강대강에 가면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급하다면 벌써 했어야죠. 그렇게 보면 결국 마지막 카드는 핵실험이 될 거다. 그리고 동창리를 지금 7차 핵실험 목표가 아니고 네. 완전히 정상화해서 향후에도 여러 번 핵실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지금 목표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ICBM과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